라스푸틴 제국을 삼킨 불사의 수도승. 1916년 12월 30일 새벽,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네바강 위로 차가운 안개가 깔렸습니다. 얼어붙은 강물 아래에서 한 시신이 발견됩니다. 손과 발이 묶인 채 얼굴에는 총상이 있었고 가슴에도 여러 발의 총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검인은 이상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폐 속에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즉, 이 남자는 총에 맞고도 살아 있었고 강물에 던져진 뒤에야 비로소 익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그리고리 라스푸틴. 러시아 제국 최후의 황제 니콜라이 2세 곁에서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던 수도승이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한낱 농민 출신이 제국의 심장부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했을까요? 오늘은 러시아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 라스푸틴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869년 1월 21일, 시베리아의 작은 마을 포크로프스코에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리 예피모비치 라스푸틴. 그의 성 라스푸틴은 러시아어로 방탕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의 가난한 농부였고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말 한 마리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0살도 채 안 된 라스푸틴은 갑자기 범인을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저 사람이 훔쳤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의 말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된 라스푸틴은 결혼을 하고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28살 되던 해, 그는 갑자기 집을 떠나 수도원을 찾아 방랑을 시작합니다. 그는 정교의 수도원들을 떠돌며 기도와 고행을 이어갔습니다. 몇 년 뒤 마을로 돌아온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긴 머리와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뚫어지는 듯한 눈빛. 그는 스스로를 스타레츠, 즉 영적 스승이라고 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병을 고치고 미래를 예언한다는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라스푸틴의 기도 후에 병이 나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갔고 마침내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1905년 라스푸틴은 드디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합니다. 당시 러시아 제국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혁명의 조짐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황제 니콜라이 2세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후 알렉산드라는 더 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황태자 알렉세이가 혈우병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혈우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무서운 유전병입니다. 작은 상처만 나도 출혈이 계속되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황후는 절망했습니다. 수많은 의사를 불렀지만 아무도 아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귀족 부인이 황후에게 라스푸틴을 소개합니다. 시베리아에서 온 성스러운 사람이 계십니다. 그분이라면 황태자를 도울 수 있을 겁니다. 황후는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1906년 가을, 라스푸틴은 처음으로 황실에 들어섭니다. 그는 초라한 농민 복장에 지저분한 수염을 기른 채였지만 눈빛만큼은 강렬했습니다. 그는 황태자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신기하게도 황태자의 출혈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황후는 눈물을 흘리며 라스푸틴에게 감사했습니다. 당신은 신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날부터 라스푸틴은
황실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라스푸틴은 황실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황후는 그를 우리의 친구라고 불렀고 황제도 그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귀족들과 고위 관료들은 달랐습니다. 저 농민 출신이 감히 황실을 주무르고 있다. 저자는 사기꾼이다. 마법사다. 악마다. 소문은 점점 더 악의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라스푸틴이 밤마다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어울린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수도승이면서도 금욕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술을 즐겼고 여성들과의 관계도 자유로웠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묘한 교리를 설파하기도 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황제 니콜라이 2세는 직접 전선으로 떠났고 황후가 수도에 남아 정사를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황후 옆에는 언제나 라스푸틴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관을 임명하고 전쟁 전략에 관여하고 심지어 군사 결정에까지 개입했습니다. 라스푸틴이 러시아를 지배하고 있다. 황후는 그의 꼭두각시일 뿐이다. 귀족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전쟁은 계속 패배했고 경제는 무너졌고 국민들은 굶주렸습니다. 모든 책임이 라스푸틴에게 쏟아졌습니다. 어느 귀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내를 제거하지 않으면 제국이 무너진다. 1916년 12월 29일 밤 페트로그라드의 한 저택에서 만찬이 열립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라스푸틴이었습니다. 초대한 사람은 펠릭스 유수포프 공작, 황제의 조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암살 계획이었습니다. 유수포프와 몇몇 귀족들은 라스푸틴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케이크와 와인에 청산가리를 대량으로 섞어 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코끼리도 죽일 수 있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라스푸틴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편안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수포프는 긴장한 채 독이 든 케이크와 와인을 건넸습니다. 라스푸틴은 망설임 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크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와인 한 잔, 두 잔.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라스푸틴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술을 요구하며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유수포프와 공모자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자는 진짜 악마인가? 패닉에 빠진 유수포프는 다른 방으로 나가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라스푸틴의 등 뒤에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쾅! 총성이 울렸고 라스푸틴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유수포프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른 공모자들을 불렀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확인하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라스푸틴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유수포프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너희가 날 죽이려고. 유수포프는 비명을 지르며 뿌리쳤습니다. 라스푸틴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눈 덮인 정원을 가로질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공모자 중 한 명이 다시 총을 꺼내 쏘기 시작했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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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발의 총탄이 그의 등과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라스푸틴은 마침내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모자들은 그의 몸을 끌고 와 담요로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차에 싣고 네바강으로 향했습니다. 얼어붙은 강물 위 그들은 얼음 구멍을 찾아 라스푸틴의 몸을 던졌습니다. 이제야 끝났다. 사흘 뒤 라스푸틴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경찰은 부검을 진행했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몸에는 3발의 총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인은 총상이 아니었습니다. 익사였습니다. 폐 속에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즉, 그는 강물에 던져진 순간까지도 살아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그의 손이었습니다. 묶인 밧줄이 끊어져 있었고, 손가락은 정교회의 십자가 모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얼음물 속에서도 그는 기도를 하려 했던 것일까요? 라스푸틴의 죽음은 러시아 제국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2달 만에 2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퇴위를 강요받았고 300년 로마노프 왕조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황제 가족 전원이 볼셰비키에 의해 처형됩니다. 라스푸틴은 생전에 이런 예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귀족의 손에 죽으면 황제의 가족도 2년 안에 모두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그렇다면 라스푸틴은 정말 악마였을까요? 아니면 단지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현대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의 치유 능력은 최면과 심리적 안정감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혈우병 환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출혈이 심해집니다. 라스푸틴의 차분한 태도와 깊은 목소리는 황태자를 진정시켰고 그 결과 출혈이 멈췄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과도하게 개입할수록 아이는 더 불안해졌고 라스푸틴은 오히려 아이를 내버려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둘째, 그가 정말 권력을 휘두른 것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많은 기록이 과장되거나 정치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전쟁과 혁명의 혼란 속에 있었고 누군가를 악마로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라스푸틴은 완벽한 표적이었습니다. 농민 출신, 비정통적 수도승, 황후와 가까운 관계. 그를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을 뿐입니다. 셋째, 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부분적으로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이 효과가 없었던 것은 케이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라스푸틴의 위산 과다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가 총에 맞고도 움직인 것은 아드레날린의 효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IMAG 26- 삽입 위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푸틴의 삶과 죽음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분명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민에서 제국의 핵심 인물로 올라섰고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여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조차 전설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성인으로 숭배했고 어떤 이들은 그를 악마로 저주했습니다. 그 중간 어디쯤 진짜 그리고리 라스푸틴이 있었을 겁니다. 한 명의 인간으로서 말이죠. 오늘날 상트페테르부르크, 옛 페트로그라드를 걷다 보면 여전히 라스푸틴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수포프 궁전은 박물관이 되었고 관광객들은 그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방을 둘러봅니다. 네바강은 여전히 흐르고 겨울이 되면 얼음으로 뒤덮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라스푸틴을 이야기합니다. 악마였는가, 성인이었는가, 사기꾼이었는가, 진짜 예언자였는가. 아마도 그 질문에는 정답이 없을 겁니다. 라스푸틴은 한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제국, 절망에 빠진 권력자들, 그리고 혼란 속에서 기적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갔고 역사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라진 뒤 제국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역사는 여전히 답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남은 것은 기록과 전설, 그리고 끝없는 질문뿐입니다. 라스푸틴, 죽지 않는 남자, 제국을 삼킨 그림자. 그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스푸틴은 악마였을까요? 아니면 희생양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미스터리한 역사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